11번에 있죠.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 공개사 등은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별표 1에 있습니다. 개공 등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법제 12조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법제 29조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 그 다음에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리고 법제 34조 2의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 지금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있죠. 별표 1에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공 등, 개공 플러스 소공, 개공만 해당되는 거.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이죠.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지행위는 사장뿐만 아니라 실장들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무, 수거, 관직, 상투. 매무, 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 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했을 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인데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의 금지 행위입니다.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금지행위 자체에서 한 문제고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74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건축물 매매하면 안 된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죠. 건축물, 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관직, 상투, 쌍방 대리 안 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매무수거 1년에 1,000만 원이죠. 4번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다. 이게 틀렸죠?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1,000만 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맞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5번 175페이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에 보니까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의 중개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쟁이 아니죠.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하는 것,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쌍방대리만 금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예, 이거는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가 아니죠. 따라서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디귿에 보면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거래, 이는 직접거래니까 금쟁이죠. 그래서 직접거래는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하는 것도 안 됩니다. 금쟁이고요. 그래서 디귿은 리얼은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쟁이죠. 중개상물이 아닌 건축 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이런 건 상관없죠. 담배 소매업을 담배 매매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178번입니다. 금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매무, 수거, 관직, 상투 5번이 답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쌍방대리가 금쟁입니다. 181번 179페이지 181번입니다. 금쟁이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기역 쌍방대리 3년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니은에 매매를 업을 하는 경우 1년에 1,000만원 맞고요. 디귿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고요. 답 1번이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제도인데, 교육제도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53번의 교육제도 5개를 비교해 놨으니까 이걸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18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의사가 실시한다. 예, 그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매, 즉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죠. 그 빼고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네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게 틀렸네요. 관보에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상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죠.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교육입니다. 4번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사람이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 등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짜로 하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강료를 내야 됩니다. 수강료 실무교육 같은 게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합니다. 4일 받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학원 수강료는 싼 편이에요. 학원 수강료가 제가 1984년도 처음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노량진 제1고시학원 지금 없어졌는데 그때 15만 원이었어요. 30년 전에 30년도도 됐죠. 한 3년 전에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안 올란 편이에요. 그때 비하면. 집값은 그때 한 35년 전에 비하면 지금 몇 배 올랐겠죠. 자, 그래서 182번에 답 2번입니다. 교육제도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3번 그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3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모두 고르면 했는데 실무교육은 맨 먼저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되고자 하는 자 받아야 되고요.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자격증이 있든 없든. 여기서 사원이라고 하면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될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업했다면 안 받아도 되는데 1년 지나면 받아야 되죠. 1년 지났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이 다 받는데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은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은. 그래서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번 틀린 것입니다. 교육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교육 7일 전까지가 아니라 교육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연수교육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 교육이고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될 경우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실무교육이든 직무교육이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이든 사전교육은 모두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답입니다. 18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6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입니다. 중개보수가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 186페이지 90번 문제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이 된 날로 한다 했는데, 옛날엔 계약 체결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돼야 되죠. 잔금 치러야 보수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맞죠?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3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틀렸죠. 주택의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주택인 중개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따라서 답 2번인데요. 중개보수를 보면 주택과 주택외가 나누어진다. 주택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근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인 경우 0.5%, 임대차인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 뺀 나머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토지, 상가, 임목 모두 다 매매든 임대차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똑같습니다. 190번은 2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192번입니다. 192번.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 교환계약인 경우에는 평균 가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 그래서 가령 상가가 2억짜리가 있고요. 상가가 2억짜리가 있고 주택이 3억짜리가 있으면 3억짜리는 주택의 경우 2억 이상인 경우는 0.4%입니다. 80만 원입니다. 상가는 0.9니까 2918, 18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는. 그래서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거 3억을 기준으로 각각 받기 때문에 3, 42, 120, 80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이죠. 3, 42.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 180만 원씩을 각각 받는 게 아니라, 즉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받는다. 교환인 경우는.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만을 적용하는데 임대차에 관한 거래 금액을 적용한다고 해서 X입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죠. 점유 계정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매가 일어나고요. 팔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삽니다. 임대차. 이런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걸 점유 계정이라고 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한 번만 주면 됩니다. 3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시도조례가 아닙니다. 주택이 시도조례죠. 주택 외에는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죠. 1번은 평균가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것, 2번은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에 대한 것만, 3번은 시도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 1000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한다. 예, 맞습니다. 1000분의 9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4번이 답이고 5번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아까 말은 안 했는데 국토교통부령 여기에 보면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192번의 답 4번입니다. 193번 193번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매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라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습니다. 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8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을이 다시 세입자 갑을 병에게 임대차 중개를 했습니다. 임대차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얼마예요? 보수가 20만 원입니다. A 개업공개사가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또 을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고요? 을은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세를 놨죠? 갭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 A 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이 말이에요. 답은 얼마예요? 갑이 A에게 지급할 돈 중개보수가 얼마냐, 을이 지급할 돈은 얼마냐, 병이 할 거는 얼마냐, 총액은 얼마냐 이거죠. 시험에는 이 을이 A에게 지급할 돈은 100만 원입니다. 갑이 A한테 지급할 돈은 80만 원, 병이 지급할 돈은 20만 원, 총액은 200만 원이 되겠죠. 지금 동일인데 세 번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이 빠졌다고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병한테 세를 놨기 때문에 20만 원에 대한 중개보수도 줘야 된다고 A개업공개사한테. 을은 그래서 193 답 3번입니다. 동일인데 동일 세 번 들어가 있는데 한 번 빠졌죠. 동일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도 따로 받을 수 있다고요.
답 3번이다. 3번. 그 다음에 198번. 198번에 보면 갑과 을은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산정되는 거래금액은 보증금 2천만원에다가 월세가 있는 경우 더하기 월세 2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는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한다. 100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기는 2천만원 더하기 2천 한 4천만원 밖에 안 되니까 5천만원 미만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하면 27은 14, 1400만원 에다가 2천만원 더하면 3,400만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해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즉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고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한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9번. 199번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몇 개가 아니고 모두 고른 것이네요. 틀린 거. 기억에 보니까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예,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죠. 주택인 경우 물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교환계약인 경우는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은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디귿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초과해서 받으면. 임의적 취소죠. 금지행위 매무, 수, 이게 수가 중개보수 초과인데 초과해서 받으면 임의적 취소,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띠것. 리얼도 보니까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 3번 들어가면. 그래서 답 5번입니다. 199. 200번은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 답 5번입니다. 곱하기 70이어야 되는데 법을 잘 몰라가지고 곱하기 100 했다.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조례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곱하기 100 해야 되는데 모르고 곱하기 70 했다. 곱하기 70이어야 되는데 100을 했다. 곱하기 70 하는데 100을 해야 되는데 70 하는 건 상관없죠. 즉 중개보수를 더 적게 받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200번은 답이 5번입니다. 법을 잘 모르고 더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는다.
자, 그 다음에 201번. 아까 이 중개보수, 매매, 중개보수가 매매인 경우는 시도조례인데, 시도조례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매매는 1000분의 임대차는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202번. 1000만원에 보증금 30만원.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얼마인가? 10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있다고 했죠? 보증금 1000만원. 3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3000만원인데 합하면 4000만원 밖에 안 되죠?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곱하기 70. 37은 21. 1000만원 합하면 얼마예요? 3100만원. 3100만원인데 보수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천만원) 이상이면 전부는 산데 5천만원 미만이니까 5죠? 0.5. 0.5 곱하면 얼마예요? 0.5를 곱하면 5, 3, 15, 5, 1은 5, 115만 5천원이죠? 15만 5천원인데 한도액이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도액을 안 넘었죠? 한쪽에 받는 한도액이거든요. 이걸 양쪽에 다 받으면 합하면 곱하기 쌍방울부터 각각 받으면 31만원이 답입니다. 총이니까. 중개보수는 산출해서 나온 금액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쌍방울부터 각각 받기 때문에 시험에 1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이렇게 하면 곱하기 1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는 총액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205번) 201페이지 205번 문제.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 월 차임 25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얼마예요? 0. 임대차면 0.4죠? 보증금은 얼마인지 없어요. 보증금 없으면 2천만원. 25만원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네. 70. 왜냐면 5천만원 미만이니까. 이건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힘들겠네요. 1750? 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750에 요율이 0.4?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니까 0.4를 곱하면 이 계산하기 진짜 힘들게 되어 있네요. 계산기 있어야 되겠네. 거의 18만원? 15만원이죠. 18만원이 아니고 15만원. 3,700 곱하기 0.4는 15. 답 1번입니다. 계산기 없으면 좀 하기 힘들겠네요. (200번에) 답 1번.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양이 많은 편에 비하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205번에는 답 1번이고요. 자, 협회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2번)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3번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예, 틀렸네요. 공제사업 대상이 됩니다. 장소 제공하더라도 장소 제공이 빌려주는 거 이런 것도 장소 제공 빌려주놓고 너 빌려주지 하니까 아니요 장소 제공만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니까 결국 빌려주고 준 사람도 책임 있다는 이야기예요. 빌려준 사람은 자기가 사무소 명의잖아요. 임차인 명의 이러면 장소 제공이에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장소 제공해도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어도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5번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100분의 10. 모든 수입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9만 8천원 1년에 받으면 19,800원 적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쓰면 안 되고. 206번의 답 4번. 다음은 2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번.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예, 협회는 자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번 협회는 총회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합니다. 3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4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등록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됩니다. 5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1번입니다. 21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회를 설치한 데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지부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이것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위원회 4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었죠. 첫 시간에. 이것도 그래서 틀렸고, 리얼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그 암기 프린트 위원회 4개 드리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도 현직 금융기관의 임원도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4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회원 3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입니다. 2번 창립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 20명 이상 회원을 둬야 된다. 20명 이상. 맞습니다. 2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 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입니다. 그러면 300명. 그 600명 중에서 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고. 서울은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그럼 전국적으로 400명은 골고루 분포돼야 되고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3번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했는데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죠. 주된 사무소도 서울에 두든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의무 없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 보시면 50번 보고하는 거 암기 프린트 50번에 보면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214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5번 210페이지 215번 보겠습니다.
협회가 내용은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상대적 중요도는 낮죠. 지금 오늘 며칠 남았어요? 이제 89일? 며칠 남았어요? 90일요? 93일? 93일이라고요? 90일 정도 남았네요. 이 7, 8월을 잘 버텨야 돼요. 7, 8월이 정말 공부하기 힘들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최고 좋더라고. 제가 와이프 집에 있는데 막 덥다길래 놀면서 뭐가 덥다고 하냐, 일하는 게 나는 일도 하는데 이랬더니만 집에 있으니까 진짜 죽겠더라고. 이게 차라리 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면 듣기만 해요. 그래서 좀 오히려 에어컨이 있는 데서 도서관이나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게 최고 나아요. 지금 7, 8월에는. 다음 주 휴가입니까? 휴가 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돼요. 휴가는 시험 끝나고 저거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여름이거든요. 지금 남반구는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지금 겨울이에요. 저 호주, 뉴질랜드 가면 남반구, 우리나라는 북반구고 완전 반대예요. 뭐 저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날씨 거의 똑같더라고요. 위도가 비슷한 데 있잖아요. 보면 거의 북반구에 다 있으니까 미국하고는. 근데 시험 끝나고 하여튼 딱 그 호주, 뉴질랜드 여름 휴가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휴가 동안 학원도 이게 문은 열어놓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죠. 예, 휴가 때 부족한 과목 보충하시라고요. 민법하고 학개론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2차 과목은 집중적으로 지금 해도 충분해요. 암기니까. 2차 과목은 대체로 암기 과목이잖아요. 과목의 특성이. 오히려 이제 공법 같은 게 말장난은 그렇게 심하지 않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알아도 말장난이 심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만 극복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쉬워요. 나중에 되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면 어렵죠. 지금도 당연히.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일부러 어렵게 좀 내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 틀리는지 확인해 보고 공부하시면 이제 9월달, 금방 또 9월달 와요. 이렇게 덥다가도 금방 시험 날짜, 금방 지금 발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되잖아요. 시험 확정 공고를. 그래서 어제 공고했다고요.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되니까. 그 지금 원서 접수도 빨리 해야 원하는 학교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 차버리면 자기 원하는 학교에서 못 보죠, 시험. 학교 선정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아마 학원에서 해주죠, 대행을. 예, 바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사진은 한번 내놓으면 재수하려면 다시 안 내도 돼요. 계속 10년도 그거 써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다른 시험 볼 때도 따로 사진 낼 필요 없어요. 한번 제출하면. 그 없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불러오게 하니까 저도 직업상담사 시험도 제가 1회 직업상담사 시험을 1차를 합격했거든요. 제가 그 강의를 했으니까 됐는데 지금 한 20년도 넘었어요. 직업상담사가 생긴 지. 다시 한번 치봤어요. 1차 합격했다고 또 될 줄 알고. 다 과락 나오더라고요. 전과목 다. 망각의 작용이 있죠. 사람은. 20년 전에 제가 합격했는데 다시 보니까 전부 전과목 과락 나와가지고 떨어졌어요. 공부 안 하고 또다시 될 줄 알았더니만. 마찬가지예요. 사법고시도 지금 현직에 있는 법조인들 보면 다 떨어지겠죠.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물론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들도 연수교육 하는데 그분들 우리 시험 문제 보면 다 무조건 전과목 다 과락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최고 낮다는 이야기. 시험 임박해서는 수험생이 최고 잘해요. 그것도 시험 보고 나면 금방 잊어먹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지금부터 이제 2차는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법이 어쩌면 최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과목보다 훨씬 점수 받기가 쉬우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자꾸 쓸 필요 없어요. 너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학개론 계산 문제 안 되면 포기해야 돼.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시험 볼 때까지 못한다고요. 수학적 기초 배워가지고.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뭐 특별히 계산 못하거나 안 되는 게 없죠. 말장난 이런 게 쏘가서 그렇지. 특별히 뭐 무슨 계산할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2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2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격처소는 5일 이내 보고입니다. 3번 협회는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데는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5번이 답이네요.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협회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13페이지 보칙부터 협회가 내용은 많은데 시험은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휴가고 이제 휴가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보칙 포상금 제도부터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